뉴스를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이란 말이 나왔지만 사전투표율이 36.9%를 기록할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은 과거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그래서겠죠. 이번 선거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서로를 향한 견제의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론사 공표 금지 기간까지 대형 돌발 변수들이 터져나오면서 대선 막판까지도 초접전 판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표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선거 역사상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우가 무려 13번이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시간이라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요. 투표가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내일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강원 영월 산불은 주불 진화에 성공했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하는데요. 산림청 관계자와 연결해 산불 진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고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여전히 투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장애인 참정권 실태를 살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산불이 발생한 지 오늘로 닷새째 접어들었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칫 산불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산림청 김만주 산불 상황실장 연결해서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지, 산불 진화 작업은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울진 산불이 벌써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진화가 얼마나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네, 전 국민들께서 걱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경북 울진 삼척과 강원 옥계동해, 강원 영월 이 세 군데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가장 큰 지역인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있어서는 금일 그래도 진화가 조금 소정의 의미가 있을 정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동안의 진화 진도율이 거의 답보 상태였는데 네. 오늘 65%까지 저희가 진화를 했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져 있던 우리 그 금강산 군락지에 대해서도
일단 1차 방어를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게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뭐 강원 네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강원 옥계와 동해에도 약 4,000헥타의 산림이 영향을 받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도 오늘 저녁 19시를 기해서 거의 지금 주불 진화가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워낙 광범위한 면적이고 또 소나무 임상이어서 뭐 그루터기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단 불씨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기지 않고 저희가 진화를 완료했고요. 또 강원 영월도 굉장히 사실 힘들게 급경사진 지역이었고 또 강한 강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내고 오늘 여기도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금강송 군락지에 불길이 번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네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때 그 강풍에 바람에 좀 그 불씨가 이렇게 튀어가지고 금강산 군락지 경계까지 사실 불이 잠깐 들어왔었는데요. 네네. 신속하게 헬기와 또 지상의 전문 진화 인력들을 투입해서 넘어온 불씨에 대해서 진화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길이 그쪽으로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너무 급박한 순간이어서 네. 아마 진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런 어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급박한 순간이었다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삼척 쪽의 산불은요. 원래 오늘 오전 헬기를 한 7대 정도 투입해서 산불을 좀 진화하려고 시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연모가 너무 짙어서 헬기도 네네. 제대로 뜨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금강산 특히 군락지 쪽에 진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람 방향이 갑자기 서풍에서 예. 동풍으로 바뀌면서 산불을 끄던 헬기들의 비행 시정이 거의 연무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한때 헬기들이 철수를 했었습니다. 예. 다행히 그 철수하는 동안에 불이 급격히 이렇게 확산되거나 번지지 않을 정도로 진화를 하고 나왔어서 저희도 상당히 조마조마했었는데 네. 다행히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연무가 좀 거치면서 헬기들이 다시 작업에 들어갔고 그동안에 지상에서 진화대원들이 열심히 그것을 막아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산불 확산에 있어서 지금 바람의 방향, 바람의 세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특히 그 강풍 10m/s 이상이 됐거나 네. 또는 바람 방향이 바뀔 때 산불 현장에 진화하고 있는 인력들의 안전도 가장 그때가 위험하고요. 네. 또한 그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정말 그 헬기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또 강한 확산세라든지 강한 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정말 산불에 있어서는 바람이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장에서는 바람과의 어떤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람은 좀 잦아들었습니까? 현재 그래도 오늘 오후 늦게부터는 바람이 이렇게 저희가 산불 끄는데 그렇게 악영향을 줄 정도의 바람은 아니어서 네. 이렇게 좀 그래도 수월하게 좀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었는데요. 또 이 네. 바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할지를 몰라서 옆에 또 기상청에서 직접 그 웨더 스테이션이 네. 기상 차량이 나와서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네. 진화 현장에서 큰 도움이 돼서 나름대로 어떤 기상에 대해서 네. 충분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산불 진화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밤사이에 진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 많은 지상 인력들이 기계와 장비라든지 또 소방차들이 전부 필요한 위험한 지역에 곳곳에 배치돼서 특히 그 마을이라든지 민가 피해가 없도록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고요. 네. 또 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또 신속하게 다 대응합니다. 오늘 사실 강원 옥계 동해도 엄청난 그 어떤 구역이었는데 네. 주불 진화를 하고 여전히 많은 산불 진화 인력들이 지금 산속에서 여전히 불씨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당국은 이번 주 내 주불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좀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조금 더 이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는데 완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그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까지라도 진화를 하겠다는 목표이고요. 네. 다행히 지금 전 부처, 전 국가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헬기들이 지금 동원이 돼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00대 이상의 헬기가 사실 이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이 됐고요. 내일도 거의 한 97대 헬기가 현장에서 또 진화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네. 날씨만 좀 도와준다면 내일 아마 어떤 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방관분들 너무 과로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협조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좀 산불 네. 무사히 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산림청 김만주 산불 상황실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갔다고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 됐어요. 내일은 이제 투표를 또 본투표일이 됐는데 여야 대선 후보들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섰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수도권에서 중도층 민심 공략에 훈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기국보 국민통합 특별기자회견으로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통합 관련 내용 외에도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방역조치 완화, 50조 원 긴급 재정명령 계획 등 이제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여의도를 시작으로 고양, 파주 등 경기 북부와 인천 청라, 계양을 거쳐서 경기 광명, 서울 구로 등지에서 유세를 벌였고요. 이어서 광화문으로 돌아와서 이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였습니다. 점심시간대 여의도에서는 증권가가 밀집한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우리도 칼퇴근하고 살아보자. 주 4.5일째 한번 가보자. 이렇게 노동 조건의 개선을 강조했고요. 네. 디지털 산업단지가 가까운 구로구 신도림역 앞에서는 자신의 소년공 시절을 회고하고 노동자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포괄 임금제 제한, 육아휴직 확대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서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 회견이었는데요. 이 회견에서는 국민통합 그리고 정치개혁이 골자였습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이 국민통합정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체계를 완전히 타파하고 오직 국민, 민생을 위한 정치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역사가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가 결정될 중차대한 기로다 이렇게 강조하고 유능한 후보와 무능한 후보, 준비된 후보와 준비되지 않은 후보, 경제를 살릴 후보와 망칠 후보, 평화를 지킨 후보와 전쟁의 길을 고주하는 후보 중 어떤 후보와 함께 새로운 세상의 첫날을 시작하겠느냐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래 제주 유세 일정 안 잡았다가 다시 또 제주 유세 일정 잡았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는데 일단 제주에서 시작해서 경부선을 따라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경부선 코스, 그러니까 부산에서 시작해서 이 대구, 대전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였는데요. 원래는 윤석열 후보도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예정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기자회견 대신에 이제 제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제 그동안 유세하면서 제주에 그 3주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 연제구 온천천 앞과 대구 서문시장 그리고 대전 지하철 1호선 노은역 등에서 차례로 거점 유세를 하면서
이 주로 이제 보수 민심에 호소를 하는 이제 일정을 짰는데요. 네. 이 부산 유세에는 부산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주 유세에서는 4.3 사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격과 헌법 정신을 위해서도 과감히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대구 유세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이 한 것을 보라하면서 부동산 값도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면 보수화돼서 민주당을 안 찍는다고 집값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적 주장을 계속 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유세 도중에 탄핵을 언급했다고요? 네, 요거는 오늘 제주 유세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네. 윤 후보는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 갖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하거나 우리 당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 이렇게 주장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네. 윤 후보는 저는 하려면 하라 이거다 하면서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다. 바로 국민 주권자다. 즉 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해도 자신은 겁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망언, 실언으로도 모자라 이제 없는 말까지 지어낸다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있는 브리핑에서 세상을 온통 음모와 공작의 시선으로 보니 헛된 망상에 빠진 거냐 하면서 얼마나 자기 콘텐츠가 없으면 마지막 날까지 이런 저질 유세를 벌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마지막 유세지로 서울 청계광장과 서울시청 광장을 선택했어요. 막 거리가 한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유세가 끝났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유세를 7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8시 반 정도에 끝난 걸로 지금 알려졌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8시 조금 더 8시쯤 시작해가지고 지금 9시 한 4분 5분 정도에 윤 후보 연설이 끝난 것까지 제가 보고 방송국으로 출발했거든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청계광장 마지막 유세에서 이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좀 상당히 좀 강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내달라 이런 네. 호소를 유권자들에게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의 미래가 달린 역사적 대회전의 장에서 마지막 단 한 사람까지 참여해 어게인 2002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자신이 마지막 유세를 펼친 청계광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곳은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을 높이 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공간이라면서 대통령은 지배자나 왕이 아니라 이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대리인이자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나라 주권자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증명한 순간이라고 이 촛불혁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 대한 절박함이었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이었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다. 이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집단지성을 믿는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제 유세에서 김민기의 노래 상록수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 노래는 2002년 대선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TV 광고 영상에 쓰인 바가 있는데 네. 오늘 재청에서도 이제 노 전 대통령 육성을 틀기도 했습니다. 연설 전에 이제 2002년 노 전 대통령 연설 영상을 또 상영을 하기도 해서 최대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서 이제 친민주당 지지층 그다음에 중도층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후타람의 좀 그리움을 갖고 있는 중도층의 표심까지 좀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상록수 부르다가 눈물까지 흘렸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세를 윤석열 후보? 네. 예. 윤석열 후보는 그 연이어 얘기할 줄 알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반대편 시청광장에서 이제 마지막 유세를 펼쳤는데요. 네. 시청광장 유세도 앞서 대구에서 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자기 집을 갖게 되면 국민들이 부수가 돼서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는 생각이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이다라든가 이 강성 노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강성 노조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주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자들 세금 뺏어서 나눠주는 양극화해소는 불가능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고 따뜻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정부를 맡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과학 미래를 결합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윤 후보의 시청광장 유세에는 이 단일화에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이제 윤 후보와 경쟁했던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함께 등장을 했는데요. 네. 연설을 하지는 않았고 그냥 연단에 올라서 이제 윤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홍준표 의원은 이제 건강검진을 받느라 오늘 유세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SNS에 응원의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사전 연설은 이 나경원 전 의원, 그다음에 김현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네. 김현철 교수 등이 사전 연설을 했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세를 펼쳤다고요?
네, 심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노원 강북구에서 유세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주로 이제 젊은 세대 여성을 겨냥한 유세를 펼쳤는데요. 네. 저녁 7시부터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이제 마지막 유세를 펼치면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오늘 이대 앞에서 펼친 유세 연설에서는 이번 선거에 대해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 양당 독점의 정치는 이번 정치로 끝내야 한다면서 정치 교체, 제3지대 소신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여성의 날과 관련한 메시지는 이번 대선에서 유독 뜨거운 쟁점이 된 게 바로 페미니즘이고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임을 창당 때부터 못 받고 있다면서 우리 정의당이 말하는 페미니즘은 뭐냐?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성은 동등하고 이 대한민국의 성폭력,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구조 관행 의식을 과감히 혁신해서 성평등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 이게 공격받을 일이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가 워싱턴 포스트지 이 페미니스트 관련 인터뷰로 좀 논란을 빚은 일을 지적을 하면서 네. 이 오늘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는데 그 윤석열이 페미니스트 아니라고 정정 보도를 내니까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공방이 벌어졌다. 예. 윤 후보에게 말씀드리는데 어느 한 가지만 하시라. 그리고 이왕이면 페미니스트로 전향하시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논란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워싱턴 포스트에 인터뷰하면서 페미니즘 얘기를 언급한 거잖아요. 지지한다는 그 의사를 표현한 것처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캠프에서 얘기하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니 그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무자의 착오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간 7일자에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 후보에서 이 인터뷰에서 이제 윤 후보가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많은 방법이 있다면서 페미니즘은 일종의 휴머니즘이고 성차별과 불평등의 현실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다. 그런 맥락에서는 난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처음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윤 후보 측에서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행정상 실수로 전달된 축약본의 근거에 전달됐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답변이 이런 것이다라고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러자 다시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 이 서울 도쿄지국장인 그 기자가 SNS 트위터에 우리가 윤 후보로부터 받은 답변의 원문은 이렇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이제 네. 거기에 보면 난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실무자의 실수로 뭐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로 간 것 같은데요. 뭐 행정상 실수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유세차를 이용한 유세는 밤 9시까지만 가능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거는 유세차를 이용한 유세를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렸는데 그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 시간은 지금 한 두서너 시간 정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에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광장 무대에서 마지막 유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특히 귀가하는 청년층 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후보와 함께 포토타임을 가지고 뭐 투표 참여, 그다음에 지지를 호소한다. 그다음에 연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즉석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지금쯤 이제 시작을 곧 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10시에 이 건대 입구에서 거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건 네. 상당히 좀 빨리 그 예정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밤 11시에 강남역 거리 인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그 선거운동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두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일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의미를 기리면서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그 선거관리 당국을 겨냥해서 는 최근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진자들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투표일은 내일 자가격리자고 확진자 어떻게 투표하는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내일 본투표는요.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이제 끝납니다. 예. 다만 이제 6시까지 이제 도착을 했는데 6시 사람이 많아서 못한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연장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확진 격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바로 칼같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 투표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별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시까지 투표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통제 요원도 배치한다. 선관위 방침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6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이제 별도로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시간대에는 이제 확진자 격리자가 아니면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6시 이후에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이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이후에 투표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확진자 격리자들 같은 경우는 7시 30분 이전에 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서 이제 7시 반이 좀 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신분증 외에도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은 외출 안내 문자 그리고 확진 격리 통지 문자, 입원 격리 통지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확진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증세가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투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네, 노중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이 넘는 힘든 상황임에도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36.93%를 기록했다면서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주신 유권자들께 감사드리며 불편과 혼란을 겪은 유권자와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심기 일전에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말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전투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번 사전투표 남성 유권자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자로 낸 보도자료에 포함됐던 내용인데요. 네. 오늘 아침 모 정당 대표 인터뷰 등으로 다시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이 중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에서 이틀간 실시된 이 대선 사전투표 결과 이 전국 누적 투표율은 36.93%, 이제 문 대통령 노정희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36.93%였는데요. 이 가운데 남성 투표자의 투표율은 39.3%, 여성은 34.6%로 그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난 편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모두 이런 경향을 보였고 투표율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에서 6.02%포인트, 그다음에 충북, 충남, 세종, 대전에서 5%포인트대 이 차이가 나왔습니다. 가장 격차가 적은 지역은 광주로 2.49%포인트였습니다. 네. 대선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내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양당이 사실 직접 대결을 벌이는 지역은 서울 서초갑 한 군데인데요. 예. 이제 여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서초갑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미래상무부총장인 이정근 후보와 서초구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이렇게 경쟁 구도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무공천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지금 좀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당의 만류에도 민주당 출신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경쟁 구도를 갖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배복주 부대표가 지금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대구 중랑구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 대구 출신 변호사 백수범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곽상도 전 의원 지역구기 때문에 원래는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했고 네. 이 국민의당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서 권영현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말하자면 이제 진보 대 보수 1대1 구도가 치러지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원래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경기 안성 역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인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지역구 3선 출신인 김학용 후보를 내세웠고 정의당에서는 이주연 후보가 출마해 있습니다. 청주 상당은 역시 민주당이 무공천을 했고 이 국민의힘에서 이곳 지역구 출신 4선 의원 출신인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공천을 받아서 그 출마를 하고 있고요. 무소속 김시진, 박진재, 안창은 후보 등이 나서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4일 사전투표 첫날이었죠. 서울의 한 투표소에선 가은아 씨 분장을 한 유권자가 등장했습니다. 가은아 씨는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요괴로 반투명의 몸 때문에 유령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가은아 씨 분장을 하고 투표소를 찾은 건 다름 아닌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투표를 끝내곤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20대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장애인 참정권 실태는 어떤지 이승헌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활동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사실 가오나시라고 하는 일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쓰긴 했는데요. 근데 이런 일종의 유령 분장을 하고 투표하신 겁니까? 네, 그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은 그 참정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를 좀 항의하기 위해서 이 가오나시 퍼포먼스를 몇 년째 지금 당사자분들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일 투표장에 가셨을 때 투표하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네, 그 투표 보조하시는 분이랑 발달장애인 당사자분이 같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몇 년 만에 다시 투표 보조가 되다 보니까, 관계자분들께서 좀 충분한 내용을 좀 숙지하지 못해서 좀 기표하는 시간까지 좀 많이 걸렸습니다. 또 오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 부실관리 문제 때문에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앞서 몇 년 동안 못했다가 지금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장애인들은 이런 뭐랄까요, 투표 참정권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투표소에 관련된 그 접근이나 이런 물리적 접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실제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좀 개선이 되었지만 좀 전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 사과했던 그 투표함에 직접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장애인 유권자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른 분이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이 그 기표용지를 가져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로 그동안에 계속 아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분들이 겪는 장애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얘기부터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비장애인들도 투표할 때 투표칸이 좁아서 도장을 찍을 때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장애인은 더 힘들 것 같거든요. 투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그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보실 때는 신체에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지가 어렵다 보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은 투표칸으로 좀 제대로 기표하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특히나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관외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또 반으로 접어야 되는데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실제 발달장애인분이 어려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투표 보조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투표 보조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투표 보조는 장애인 당사자나 아니면 그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시는 분이 그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는 거를 선관위에 이제 설명을 하면 선관위에서 이 투표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같이 참관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좀 지침상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조인의 경우에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선거 사무원이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네. 선거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특징이나 아니면 그 사람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충분하게 좀 숙지를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장애인분들마다 다 투표 보조에 대한 내용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숙지나 어떤 내용을 모르시다 보니까 투표 보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간망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아서 결국 사표가 되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발생했고요. 특히나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상황이나 낯선 환경이 있다 보면 다른 행동이나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주는 그런 투표 보조가 조금 더 안정적인 기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투표 보조 지원이 이전과 달리 좀 개선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선은 2020년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갑자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지침이 삭제가 돼가지고요.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행히 최근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나 그리고 법원에서 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투표 보조를
이제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임시적으로 투표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선거 관련자 분들이 장애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네. 이 투표 보조에 대한 정확한 안내나 어떠한 숙지가 좀 부족하게 되어서 그 앞전에 사전투표 양일간에 걸친 사전투표에서도 실제 좀 차별을 받은 경우가 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신체 장애를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신체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 보조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157조에 따라서 가족의 경우에는 1인 또는 당사자가 지명한 2인의 투표 보조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투표 보조를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 선거 관련자분들은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장애에 네네.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투표소를 1층이 아니라 뭐 2층에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승강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많이 맞습니다. 개선됐습니까? 네, 예전보다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노력을 하셔서 예. 좀 많이 개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 사전투표소는 93.76%, 그리고 내일 있을 본투표소는 98.94%까지 접근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이제 접근이 안 되는 곳이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원하는 곳에서 투표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가지고 투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럼 예를 들면 뭐 승강기가 없는 곳이거나 이런 데가 그 집 근처에 투표소라고 하면은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멀리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사전투표소는 그게 가능한데 본투표는 본투표소는 또 안 되고. 예, 그건 안 되고요. 네. 예, 여전히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투표 방법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 정보 접근성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겁니까? 우선 선거의 시작은 뭐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가장 그 선거하는데 시작인데요. 예. 근데 이제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그 장애 유형에 맞게끔 어떠한 정당한 좀 편의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이제 선거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좀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공보물이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공보물을 장애인들이 인식해서 어느 후보를 찍어야겠다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으로 돼 있다는 건가요? 공보물이? 네, 우선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일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공보물을 읽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점자 공보물을 이제 보내주시는데, 근데 점자 공보물 내용이 실제 그 일반적인 공보물 내용과 좀 다릅니다. 내용이 삭제되어 있거나, 네네. 아니면 뭐 이번에 최근에 이제 법 개정돼서 디지털 파일이라고 해서 USB도 보내주기도 하는데, 네. 이 USB마다 또 형식이 다 달라요. 그 안에 내용이.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보물에 좀 어려운 단어나 한자나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실제 좀 정보 접근의 내용이 좀 어려운 게 더 현실인 거죠. 네. 근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투표율이 비장애인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투표율기가 높은데 참정권 보장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이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선거를 현재 총괄하고 있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예.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셔야 되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계속 어떤 공직선거법 그 테두리 안에서만 계속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 좀 제자리 걸음한 게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이 좀 힘을 모아서 실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요. 네. 근데 현재 국회에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좀 필요하고 이러한 법 개정이나 이러한 좀 정치제도 개선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늘 같은 방송처럼 좀 시민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좀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헌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활동가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 흐름 네. 그러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통은 제가 여쭤봤는데 네. 이번엔 대선이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제가 혼자서 예측을 좀 해보는데 맞습니까? 그랬는데 생각보다요. 대선 그래요? 관련 주제가 3위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지난주와의 변화를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면 TV 토론 한창 있고 이럴 때는 예. 온라인에서 좀 이야기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토론이 끝나고 각자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의 온라인상에서의 좀 언급량은 줄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네. 실제로 사람들 관심을 갖는 거하고는 좀 패턴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걸 다시 그렇죠. 느끼게 되는데요. 네. 제가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가졌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1위 주제는 뭡니까? 1위는 우리가 오늘 앞서서 인터뷰했었던 환경 분야. 아. 네, 역시 산불에 대한 네네. 이야기를 아, 우리가 안 그러네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내일 대선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쪽에서는 이제 정말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관심들 그리고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산불이 난 곳들에 대한 어떤 기부 행렬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SNS에서는 좀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뭐 조금씩 진화가 완료되곤 있지만 역시 아픔은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대형 산불로 자꾸 번지는 게 네. 아무래도 겨울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겨울 가뭄에 대해서 이게 뭐 50년 만에 극심한 겨울 가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남해안 도서 지역을 비롯한 뭐 경남 북지역 상경 뭐 농경지가 정말로 엄청난 그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경남도 그러니까 경상남도 쪽에서요. 지난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강수량이 3.1mm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평균 강수량이 보통 102mm니까 3%.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97%가 줄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가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방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이 227건인데 이게 같은 기간에 작년에는 118건이었으니까 2.3배 정도 화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산불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농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재배 또 올해 농사 준비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물대기 작업을 하더라도 물이 모자르고요. 뭐 그릇에 수액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런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또 당연히 물이 필요한데 네. 과거와 다르게 3분의 1 이상도 채우기가 버거운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의 3개월 동안의 강수량이 5.2mm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2월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관련된 뭐 수액 채취량도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래서인지 기상청에서 지난 7일 발표한 2021년 겨울철 기후 분석 결과를 봤더니 지난 겨울철 그러니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죠. 전국 강수량이 13.3mm로 1973년 이래에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대비로 14.7%밖에 오지 않았다고 해요. 거의 정말로 반세기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을 지금 그렇죠. 우리가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또 화재에 대한 걱정도 계속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하여튼 농작물 피해도 피해고 네. 좀 산불 좀 빨리 좀 꺼졌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더 추가로 산불이 좀 발생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요. 예. 자,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두 번째 사회 분야인데요. 네.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기본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 개학과 교육이 좀 키워드인데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제 또 다른 시선의 좀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제 확진도 많은데 예. 선생님들이 확진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교직원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7월 2일 개학하고 7일까지 경기도에서만 교직원 확진자 수가 거의 2천여 명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2,000명 정도 출근을 못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손이 생기는 어떤 선생님들을 계속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교원 자격 소지자에 대한 선발을 지금 허용하고 있고 기간제 교사도 65세, 만 65세까지였는데 이걸 만 70세까지 확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선생님들을 지금 급하게 채우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서울교육청에서는 약간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확진 교사라도 재택근무를 허용을 이번에 했어요. 그러니까는 확진이 됐을 때 몸 컨디션이 좀 괜찮으면 예. 집에서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요.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집에서라도 해라. 네,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결국 이렇게 되면 병가 상태에서 아파도 그냥 가르치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회복이 될 때까지 둬야 되는데라는 입장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자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비상한 상황이니까요. 지금 네. 지금 원칙만 따지기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자, 3위 주제는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눴죠. 네, 정치 분야입니다. 네. 두 가지 키워드고요. 역시 첫 번째 키워드는 사전투표 그리고 확진자라는 키워드입니다. 5일에 진행됐었던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에 대해서 실제로 SNS에서 좀 그날의 경험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나 확진되신 분들이 마지막 1시간 동안에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200명이 넘는 사람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 있었는데 1시간 넘게 뭐 추위에 떨었다. 뭐 또 투표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진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투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지 결국 그 사람들의 고통들이나 고민들 때문에 결국 여기서 더 몸 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SNS에 좀 의견들이 있었고요. 네. 이런 뭐 비판들 때문인지 결국에는 이제 뭐 앞서서도 얘기된 것처럼 우리가 정식 투표를 할 때는 어쨌든 확진자들에 대한 좀 관심이나 그들에 대한 뭐 기본적인 투표 방식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앙선관위가 네. 선거 사무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선거 사무 제대로 못하면 네. 당연히 비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그 측정하기도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까지 많이 왔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본 선거 때는 제대로 해야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본선거마저도 만약에 또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좀, 네. 국민들이 좀 그 분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 소식 아까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IT 강국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SNS를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요. 예.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어린이 5명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 사진에 나온 아이들이 지금 러시아군이 쏜 포탄이나 파편에 맞아서 사망한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생후 18개월에서 14살, 14살 사이의 어린이들이 나온 것이고요. 이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세계 언론인들에게 러시아인 침략자들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죽이고 있다. 그 끔찍한 진실을 말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또 나토 회원국에게는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해서 러시아군의 폭격을 막아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개월 남자아이의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요. 네. 또 곧 8살이 될 날을 앞두고 있었던 아이가 러시아의 폭격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사망했던 뭐 이런 안타까운 사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영부인이죠. 젤란스카 여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아이들을 구해달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일 당신들의 아이들을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해서라도 전쟁은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4위 주제는 뭐죠? 네, 4위는 IT 과학 분야고요. 발열이라는 키워드입니다. IT 과학 분야인데 발열요? 네, 이게 최근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최신폰이죠. 갤럭시 S22 관련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이번 주에 아주 뜨거웠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고 GOS라고 하는 기능이 이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기능 자체를 보면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열을 좀 받아요. 이게 아무래도 게임이 고성능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뭐 컴퓨터 쓸 때도 그렇죠. 막 프로그램 많이 돌리면은 컴퓨터에서 막 열나서 팬 돌아가는 소리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GOS라는 게 원래는 최적화를 위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 열이 덜 나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네. 문제는 이게 작동이 되면 스마트폰 전체 성능의 60%밖에 성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km짜리 차를 이제 샀는데 예, 최고 속도 시속 200km. 네, 시속기로 네. 뭐 시속 200km가 샀는데 고속도로에 진입만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뭐 100km로만 달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하면 이게 열이 받았을 때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GOS 문제는 뭐냐면 게임 앱을 키자마자 그냥 성능이 60%가 떨어지는 거예요. 60%로. 아, 그럼 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때 성능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앱을 켜면 그냥 바로 성능 그렇죠. 제한을 해버린다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뭐 그런 앱을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솔직히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신 게임 하려고 최신 기계를 샀는데 네, 네. 게임을 켰을 때 60% 성능밖에 안 되면 왜 우리가 최신 기계를 사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이것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번에 S22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 때 기존에 발열이 있던 걸 우리가 잡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기계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그 성능을 60%밖에 못 내게 해서 잡은 거냐 이런 이제 SNS 의견이 나오고 있고 가장 큰 사람들의 배반은 이제 그런 벤치마크라고 그래서 성능을 평가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평가하는 앱에서는 100% 성능이 다 나오게 점수가 나온 거예요. 아, 눈속임을 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60%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이른바 디젤 게이트에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매연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네네. 사용자들이 쓸 때는 매연이 나오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소비자들의 좀 분노가 지금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GOS에 대해서 개선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용자가 선택해서 뭐 껐다 켰다 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그 얘기인즉슨 앞서서 삼성전자에서 얘기했었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앱을 설치했다라는 거랑 약간 상반된 얘기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불만들은 여전히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형 휴대폰 내놨는데 좀 삼성전자도 좀 곤란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5위 주제 어떤 건가요? 5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는 브루스 웨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죠. 예. 지난 1일에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5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전 세계 73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 뭐 북미에서는 팬데믹 기간 개봉 영화 오프닝 이제 기록 2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1위는 예전에 스파이더맨이었죠. 그만큼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SNS 상에 보면 약간 내용의 호불호가 극명히 좀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고 이게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지루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러한 흥행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거 좀 이번 주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관객이 평가하시겠죠. 그럼요. 네. 이슈 이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대화 나눈 가운데 겨울 가뭄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989님께서 전남 나주 농부입니다. 지난 겨울 눈이 5mm도 안 온 것 같아요. 관수 벌써 하고 있는데 지하수도 없을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이런 또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찌됐든 산불 조심하시도록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